예, 좋은 발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부담도 많이 됩니다. 제가 뭐 아시다시피 한 3, 4년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뭐 그동안 연구된 바가 많지도 않고 이랬는데, 이런 과분한 자리에 내가 발표할 자격이 되나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내용은 작년 말에 제가 자원경제학회에서 한번 발표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그걸 조금 뭐 논조를 좀 바뀐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뭐 그대로입니다만 하여튼 제가 그때 부제가 뭐였냐면은 진단과 반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린 전환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이나 이제 새로운 획기적인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방전은 못 내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역대 정부 이명박 정부부터 해서 최근 정부까지 두 차례 온실가스 발표도 했고 저탄소 그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왜 진전이 잘 안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진단 정도의 차원으로 발표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이 아니라 지나온 것에는 해독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일하게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발표를 좀 줄여가지고 다른 분들이 많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유일하게 이 세션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역대 정부들이 다 온실가스하고 막 그런 것을 아젠다로 많이 띄웠는데 그에 비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장과 산업에 관계되는 제도는 전혀 준비를 거의 안 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 저는 전력산업과 금융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과연 우리가 그린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과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그게 제 발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의 이론적 관점에 관한 걸 한 두 가지 얘기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중간쯤 가서는 우리나라가 왜 그동안 잘 안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거버넌스 문제를 좀 얘기할 겁니다. 정책 거버넌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사람도 다 추측할 수 있는 그걸 제가 남대로 이제 전략에 대해서 3+2 전략이라는 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파트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에 한번 가설적으로 정리한 생태계 유대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 핵심은 뭐냐면은 전통적 유대라고 그린 유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격이 역사 배경이 다르고 그 핵심은 뭐냐면은 생태경제에서 말하는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전통 유대처럼 분배를 개선한다든지 복지를 말해서 유효수를 만든다든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에너지와 물질을 바꾼다는 얘기는 화석연료하고 이제 그런 소재를 바꾼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시장과 산업을 바꾼다는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는 역대 정부들은 너무 국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결국 저는 이 부분은 국가 역할은 필요합니다. 마중물 역할하고 방향으로 나가도록 인도하고 이런 역할은 필요하지만 결국은 저는 이 그린 전환의 키는 시장과 산업이 갖고 있다. 시장과 산업이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지 국가가 직접 나서서 목표 정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론적 관점에서 그걸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경제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물질의 핵심 가운데서 에너지에 집중해서 표현한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물질은 물질 순환형인데 그건 별도의 문제고요. 거기서 보면은 이 탄소 중립에 관한 것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 모든 화석연료가 전력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력화될 가능성이.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지금 전력수에 2.5배, 이 현기술이라면 2.5배 넣는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근데 현재 패러다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송정망이 포화 상태인데 이게 250% 넣는다?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수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효율 관리가. 근데 우리나라는 전력 시장 자체가 수요 관리나 효율을 갖다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력 부분 자체가.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그죠? 데이터 센터, 그거 하나가 엄청나게 전기 사용합니다. 문제성입니다. 그 부분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저전력 반도체가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민간이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수요 관리나 효율 개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고요. 전력 부분도 완전히 파라다임이 달라지고 있다. 기술적 특격이. 과거 전통 발전 기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전기 개통공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가지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개통 운영부터 해가지고. 기술이 변하면 나는 시장 구조, 산업 구조는 바뀔 수밖에 없다. 그 뭐 옛날 우리가 젊은 시대 때 얘기됐던 뭐 생산력과 생산관계 얘기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건 필연적이다라고 봅니다. 기술이 변하는. 그리고 산업적 특징도 보면은 방금 우리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 4차 산업의 힘의 특징은 뭐 연결성, 뭐 기능화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저는 보는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라는 게 가장 핵심을 나타낸다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자체가 산업 간의 융합을 많이 일으킨다는 제조와 서비스 융합. 전력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우리나라의 이 현재 전력 시장하고 산업 구조 갖고 이 융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거칠게 그려본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인데 다른 쪽은 막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전력 에너지는 2차 산업혁명하고 이 중간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 산업 구조가. 이 구조를 갖고 이걸 같이 융합해서 따라간다? 상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탄소 중립이 4차 산업과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것을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3D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게 맞물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3D 형태로 두 가지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기술을 가지고는 그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서 송전해서 쓰고 하기도 불가하기 때문에 뭔가 브렉스루 테크놀로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제 내 관건인 거고요. 이건 뭐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까지 전력 패러다임인데요. 상전벽해로 바뀝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일부 이게 그림이 아니라 외국엔 이런 것들이 벌써 산업화돼서 굉장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가. 여기 보시면 이 중간에 다 이 4차 산업혁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릴 수 있을 때 재생에너지 예측 발전량 예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공지능하고 딥러닝 가져갑니다. 머신러닝 가져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고 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핵심을 요약하자면은 생태적 유지는 시장의 정부의 역할, 그 마중물 역할, 규제 역할을 하면서 시장과 어떤 기술과 산업의 변화, 여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린 뉴딜이고 그걸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융합이 일어나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일단 이론적 전제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20년하고 30년 두 번의 감축 목표를 선언을 했어요. 전 둘 다 오류와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30년 인디스가 좀 뼈아픈데요. 이거 두고두고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좀 잡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흔히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고 하는 것이 인류주의고 바람직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대를 갖다 거부한 거다. 나는 그건 좀 틀렸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저는 탄소 중립의 NDC 목표는 명분은 지구를 지키자는 얘기했지만은 그보다 더 밑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EU의 중국, 러시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탄소 중립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걸 이제 국내적으로 더 증폭시키는 요인들이 그건 뭐 보수 정부든 중부든 간에 단기 정치제예요. 단기 정치제. 저는 5년 정부가 몇 년, 50년 대개의 에너지 정책과 뭐 유딜의 구체적인 정책을 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오만이고 정치적 오류를 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좀 많이 영향을 준다, 에너지 정책에. 그리고 또 배타적 균형 논리입니다.
똑같아요.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놓고 확 올려놓고 그걸 뭐로 달성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전을 집어넣어요. 한쪽 원조 확 집어넣었다가 한쪽은 신재생 확 집어넣었다가 둘 다 개통해서 안 들어가거든요. 그 수치가 개통되면 365일 정전 날 겁니다. 예. 그런 식의 얘기. 그 말은 목표는 높였지만 실제로 정책은 그에 어긋나요. 이명박 정부도 MB 물가지수 기억하시죠? 예. 이번에도 전기요금도 통제하고 올린다 안 올린다. 이런 구조가 내가 보기에는 엇박자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호는 굉장히 천시하고 의욕적으로 좋은데 실제로 몸이 나가는 스탠스는 정반대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치지 않고는 좀 어렵다. 그게 이제 아까 제 얘기하고 맞물려 가는 겁니다. 자꾸 국가가 나서고 정치가 앞서가 나가면은 이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제 반성점입니다.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쭉 지켜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갖다가 지금까지 규제할 건 해야 되겠죠. 규제를 어떻게 혁신해서 바꾸고 또 국가가 뭐 많은 걸 얘기해야 된다. 시장과 산업이 바뀌도록 어떻게 국가가 유도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을 그린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제약 조건을 저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데올로기나 보수 진영을 느낄 떠나서 한국 현실에 대한 팩트라고 봅니다.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배출 추세상의 제약인데 이거 저 보여준 거 보면 이겁니다. EU나 유럽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약간 20-30% 늘다가 계속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우린 여기서 이래가지고요, 2.5배로 늘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가 선언한 게 요거거든요. 이 계산 잘 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가 따지긴 했는데 자료를 안 내놓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이번에 또 뭐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불가했죠. 이렇게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90년부터 이까지 이제 우리가 올라왔는데 이걸 8년 만에 다시 이제 이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때가, 같은 때가 이제 외환위기 때거든요. 이거는 나는 경제학자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표다. 왜? 탄소 배출이라는 것은 경제지표의 대리지표예요. 경제가 이렇게 급격한 어떤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은 갑자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우리한테 부담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배출 추세상 제약을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중국하고 비슷해요. 구체적인 수치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전혀 다릅니다, 산업 구조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 과제로 봐야 된다. 그런 산업 구조 전환상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제조업 그 중에서도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이 많아요. 게다가 얘들은 미국하고 EU보다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계 1, 2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단기간에 그 산업을 접지 않는 이상은 단기간 내 감축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어떤 그 기술 개발이라든지 제도 정비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30년 이후에 이제 신기술이 나올 거라고 다 학자들이 전망을 하거든요. 그때 좀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뭔가는 해야 된다. 그러면 제조업의 어떤 구조적 제약 조건이 있다면은 그나마 먼저 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력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력 부분이 먼저 좀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 배경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라 상황봐도 그래요. 지금 전기화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 지금 보급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기차 아니에요. 탄소차지, 석탄차입니다. 석탄차. 그러니까 다른 수송이나 다른 데서 화석연료를 전력으로 바꿀 때 기본 전제는 전력이 탈탄소화된 그리드여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뭐 석탄하고 해서 화력발 좀 완장하고 있는데 그 전기 갖고 전기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 온실가스 별로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력 산업이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력 부분을 먼저 하려고 보니까 제가 자꾸 제약 조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전력 부분도 세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력 시장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20세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시장 구조도. 20세기 시장과 산업 구조를 갖고 21세기 탄소 중립을 간다? 그때 이전에 그런 산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 보고 직전 정부에서 많이 강조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부역 여건이 크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상세한 얘기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원전 석탄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뭐 가스, 이제 저탄소의 가스, 뭐 태양과 풍력에 대한 산업 기반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제 일자리 문제가 관계되거든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제 누가 자 돈을 버느냐 하면 중국, 유럽, 뭐 이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설비를 가지고. 대신 우리 이제 전통적인 그 이제 산업 부분의 일자는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보고 수치도 중요하지만 국내 산업화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로 이 제약 조건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섬이에요. 이거 개통 운영상 굉장히 제약 조건입니다. 이전에 원전, 석탄, 가스 이거 돌릴 때도 이게 가장 큰 제약 조건이었는데 재생에너지 변동성 가능성 들어오면요 이게 더 큰 제약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대에서 얘기했지만 뭐 NDC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재생 40%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소설입니다. 예. 저는 20%도 지금 될까 안 될까 지금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전력 부분도 이런 그 제약적을 안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국정부도 이런 제약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전력 부분이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력 부분도 이런 세 가지 제약적을 갖고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 것이냐. 해서 제가 남대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그래서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것부터 좀 고쳐야 되겠다. 정책 진행 우리나라의 정책의 구조, 그죠? 지금은 왼쪽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책 정부가죠. 규제도 또 산업부에서 정부가 다 하죠. 청와대하고 정부가 다 하죠. 시장은 공기업 행태로 또 정부 부분이 하죠.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하고 운동 선수와 같이 하는 이런 식의 구조예요. 근데 외국에는 선진화된 데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정책 진행 열심히 하고 또 시장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정부와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해서 정리하고 이 양자가 이제 시장의 혁신을 이루어가는 이런 식의 정책 거버넌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색깔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른쪽을 사문색으로 표현한 이유가 이거 세 가지 묶어놓으면 왼쪽처럼 깜깜하다 이런 얘기를 치사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구조부터 바꿔야지만 요금이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탄소 중립 우리나라의 핵심은 탈원전이 아니라 요금의 탈정치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역대 정부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대신 계속 원전 많이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자꾸 재생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숲 전체를 봐야지 이 숲에다가 이 나무 많이 심어야 된다 저 나무 많이 심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부터 고쳐야 된다 하는 얘기고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인수위가 뭐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독립적인 규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만 설명하면 이제 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세 가지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전력시장 제도를 바꿔야 된다. 핵심은 정치 개입을 줄이고 다양한 플레이들이 등장해야 된다. 전력 부분에. 아까 좀 보여드렸지만 온갖 다른 산업과 융합, 기술 융합 이런 게 일어나려면 다양한 플레이들이 들어와야지만 시장의 혁신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민간 투자가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야, 전력 부분에도 뭔가 이렇게 투자해서 하면은 리턴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민간 투자가 들어온다 아니에요. 저는 그 정부 재정만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전력 시장에서 자기가 투자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이 돼야지만 민간 투자가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는 들어오지 않을 거다. 전기요금을 저렇게 원가도 안 되게 저렇게 막아놓으면 누가 거기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녹색금융 이건 이제 시간관계상 제대로 우려되는 데가 많은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녹색금융도 우리가 손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R&D 성공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리시설 정상화시키고, 그러면 민간 투자나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이제 플레이에 들어오고, 그러면 기술 혁신의 드라이브가 걸리고, 그럼 신기술이 나오고, 이게 다시 이제 탄소를 줄이는 데의 비용을 갖다 저감하는 이런 피드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우리나라가 이게 녹색 금융 또는 그린 전환에 어떤 물꼬를 트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반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발전 설비에 관한 산업들이 형편없거든요, 산업 생태가. 그나마 유일한 게 나온 게 이제 원전 좀 따라갔다는 얘기고, 석탄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전기요금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전력관계 산업자들은 비싼 건 안 하고 한 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스, 야, 비싸니까 안 해. 신재생, 풍력, 태양광 안 해. 그러니까 그 생태가 형편없는 거예요. 수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을 사니까 외국에는 수요를 절약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신산업으로서.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잘하던 기업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 망하고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한국인 이용 가지고 장사가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좀 딜레마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전기요금 싼 거는 이점이에요. 그런데 전기요금 싼 것 자체가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더더구나 탄소 전환할 때는 그 요금 구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두 가지는요, 시간관계상 이런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그겁니다. 한쪽은 혹시 석탄이나 이런 걸 좌초되면은 그때 보상해 줘야 되고요. 또 그에 딸리는 고용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매끄럽게 전환시킬 것이냐 하는 거고, 오른쪽은 우리나라가 한 120만 정도의 에너지 빈곤층이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들을 어떻게 에너지의 복지를 더 강화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해줘야지만 이 전환의 수용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우리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의 방향 정도를 제안하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별 내용 없는 얘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